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이 방송은 인체 유해한 방송이므로 숙골노약자 혹은 자칭 어버이들은 아이팟캐스트를 이용해 다운만 받으시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열혈 애국 청취자 역시 수전증, 우라병,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없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밤새도록 라디오 반민특위를 졸라 홍보하도록 하십시오. 홍보로는 성이 차지 않는 애국 청취자들은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시고 다음 카페 라디오 반민특위로 망명하여 반민특위원으로서 열혈 애국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여 오늘도 족같았죠. 축 처진 어깨가 우울해 보여. 직장인 상사가 개지랄하고 방송인 그네가 개소리하고 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려.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입하지 새끼들 꽈배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2013 라디오 반민특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카페 동정을 광고하겠습니다. 네, 희망찬 새해가 밝았고요. 그래서 라디오 반민특위에서도 새로운 모임을 만들자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역사 방송이니만큼 역사 기행을 하는 이런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려고 이제 첫 모임을 1월 10일 7시 30분 종로 2가에 있는 이바동 감자탕에서 첫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모임의 이름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정하고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는 이제 기행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정말 왜곡된 역사 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꼭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라디오 반민특위 다음 카페에 오시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광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즘 멘붕 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생각하면 나의 멘붕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두 분입니다. 예. 신상철 씨와 우리 또 신성국 신부님. 정말 진실을 밝히는데 삶을 온전히 다 바치고 계신 이 두 분들에게 이 대선 결과는 저희랑은 맞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책을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과 칼기에 대한 정말 당연히 밝혀졌어야 할 진실에 대한 책 모두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라디오 반민특위가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매주 수요일 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혹시 안 올라오시면 그냥 조용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뭐 공중파도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욕설이 좀 있는 게 거북스럽다. 아이들과 함께 듣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욕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분노에 막 이렇게 하면 또 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아이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5, 60대, 70대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도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드라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정말 유능한 작가님들 모여가지고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많이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나가니까 꼭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도대체? 저 감기 걸려가지고요. 지금 고열로 지금 이틀 동안 꼬박 누워가지고 병마와 싸우다가 지금 여기에 실려왔어요. 녹음하려고. 그러게요. 지금 상태를 보니까 새해 첫 방송부터 가래와 콧물이 출고. 좀 안 올 생각도 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한 4년 전인가 제가 이제 맹장으로 복막이 터졌을 때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막 환상이 보이고 막 환청이 들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진짜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이틀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서 병만 싸웠는데 제가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너무 아프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선 언니가 아유 뭐 아픈데 안 나오라고 말은 못하겠고 방송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문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죠.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쵸. 그렇게 위안 삼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방송에 임해줬으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좀 한동안 그 대선 다음 날 딱 방송 힐링 방송을 하고요. 좀 방송 쉬었잖아요. 쉬고 2013 라디오 반민특위를 새로 시작하는데 요 딱 쉬는 동안 연말 연시가 벅차게 지나갔어요. 저는 저랑 이제 친분이 되게 있었던 세 분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연말 연시를 정말 장례 일정으로만 꽉 채워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뉴스 나오면서는 들리는 얘기들이 뭐 김태춘 씨가 죽었다고 예, 나오죠. 그리고 네, 나오고 조성민 씨, 조성민 씨 자살했다고 나오면서 정말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걱정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자살에 대해서 예. 많이 걱정하고 막 정말 이러는데 가증스러운 태도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아는 분도 연말에 이렇게 막 그 굉장히 열심히 그 대선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투표 동료하고 막 이랬던 정말 가까운 분이 대선 직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5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12월 한 달 새해. 대선 이후에. 열사정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도 아니에요. 대선 끝나고서는 그 고작 한 열흘간 사이에 5분이 돌아가셨는데 뭐 그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장례를 치르다 과로사 하신 분도 있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언론에서 보도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이름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 뉴스에서 막 떠들어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저는 이분들의 죽음이야말로 이 사회에 지금 현 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닌가. 참 많이 착잡하고 괴로운 연말 연시를 보냈어요. 물론 그 김태춘 씨나 뭐 그분들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언론 보도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오히려 더 그분들의 죽음까지 비하되고 있는 거예요. 막 김태춘 씨 죽음은 보도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은 보도하지 않냐. 이러면서 서로. 그리고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막 화환 보내고 막 조문 가고 막 이러잖아요. 저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죠. 근데 사실은 정말 이름 없이 이 죽음에 아파한 사람들은 정말 추운데
막 울산 가고 막 이러면서 촛불 들고 이러면서 추모제를 진행을 하고 했거든요. 최강서, 최경남, 이호일, 이기현, 이운남. 자, 이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연말에. 저 근데 이분들이 왜 돌아가셨을까? 누군가는 자살이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죽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처럼 삶에 애착이 있었던 분들이 없거든요. 자기 삶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계속 막 이 사회와 맞섰고 싸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자살공화국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이건 명백히 타살이죠. 그죠. 자살이 아니라. 예. 왜 자살공화국이란 이름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거냐면, 자살을 할 때는 자살의 자살하는 이유를 딱 들여다보면 결국 이거거든요. 개인과 사회의 모순이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의 사회에서만 자살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정말 저는 어제인가 그젠가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쌍차 손배 가압류를 정부 측이랑 사측에서 480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면 한국에 있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물 수 있었으면 뭐 파업을 했겠어요. 회사를 하나 차리지.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법에서 막 얘기했던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복직이라든지 그럼 노조에게 사실상 이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묻지 않겠다라고 합의했던 거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서는 480억이라는 거를 때린 거죠. 이걸 정부랑 사측이 같이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480억을 어떻게 갚냐고. 노동자가 일해서 평생 장기 밀매를 해도 못 구할 돈이잖아요. 죽으라는 거지. 정말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했던 후대들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저는 2012년 연말과 2013년 연시를 보내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최근에 그 레미제라블 봤어요? 본 사람 없나? 우리 중에는? 역시 문화생활은 어려운 일이구나. 저 오늘 볼 거예요. 그래. 아파서 쓰러지는 거야, 레미제라블 보다가. 레미제라블이 대유행이래잖아요. 대유행인데 진짜 신기한 거지. 한국적 상황은 레미제라블 상황보다 더 심각하잖아. 나는 연말에 있잖아, 맨홀 뚜껑 훔쳐다가 판 얘기 신문에서 봤죠. 장애 아이가 있고 부인은 당뇨병으로 누워 있고 그런데 폐지를 주워갖고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을 못 벌어서 맨홀 뚜껑이 값이 나간다고 해서 맨홀 뚜껑을 가져다 파는 거야. 이 막막함. 한국판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이 사방에 도처에 널려 있는 거지. 그 상황도 못 이겨서 돌아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고. 근데 사람들은 영화에 막 흥분해. 멋있다 막 이래. 프랑스의 항쟁이 너무 멋있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누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어느 개인의 한 노력이 아니라 집단적 힘으로 펼쳐질 때만이 가능하다. 뭐 청원이나 요구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죠. 지금 연말 대선 이후에 5분의 노동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실제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23분이 돌아가셨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 쌍차만이 아니라 한진중공업이나 현대차의 이 해고 노동자들 죽음 이어서 이분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대선이 있는 그 즈음에는 마치 집권 이제 여당이죠. 이 여당 새누리당이 마치 국정조사를 할 것처럼 그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한다는 말이 그 현장에 가서 아니 위험한데 송전탑에 왜 올라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송에는 출연해서 기업 경영 의혹을 떨어뜨리고 해고된 전 직원들의 복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2013년 그렇게 외치던 대통합이라는 이야기가 과연 맞고 있는가, 현실에서 부합되고 있는가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죠.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 대통합을 자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대통합을 할 건가 봐. 그러니까 완전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왕따 끝까지 개무시한다 이거야. 끝까지 개무시하면 지들이 알아서 뭐 죽거나 까무러치거나 뭐 이러겠지 막 이러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화면들 얼마나 멋있어. 아름다워. 완전 공주마마를 둘러싸고 막 공주마마 7난장이들의 행복한 모습처럼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진짜 현실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거야. 인수위 보니까 인수위 이제 발표됐잖아요. 예상했던 거랑 하나도 다르지 않게 구성을 했어요. 야, 어떻게 설마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기용했던 다카키 마사오가 기용했던 사람들의 아들,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 대통령이 되니까 다카키 마사오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의 가신들이 아들들이 또 인수위에 대거 등장했죠. 들어와 있어요. 인수위 6분의 1이 다카키 마사오 키즈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게 막 신문에 나왔어요. 지금 전체 인수위가 24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네. 6분의 1이면 4명이 그 유신 후에 들인 거죠. 아 진짜. 참 이 인수위를 통해서도 이 대통합이 정말 허구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그 대변인인 윤창중, 이 막말 논란의 끝장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보수 세력 내에서도 굉장히 예. 욕을 많이 먹는 분이세요. 너무 그럼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을 대변인을 시켰다는 거는 대통합 코드가 어디에 있는가. 너무 잘 보여주는 거다. 나는 설마 했어요. 그 한때는 그래갖고 네. 누가 했냐 막 이게 보수 안에서도 논란이 네, 되니까 보수 안에서도 그분은 김영삼 씨 아들인 김현철 씨가 그건 박지만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막 그게 또 막 논란이 되니까 내가 잠깐 착각했나 보다 이러고서 또 말을 후루룩 먹긴 먹었는데 아니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가 딱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또 100%와 다른 이 것의 대표적인 또 표현으로 밀봉 인사, 밀실 인사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꼴값은 나요 진짜. 대종상 수상한 줄 알았어 나. 봉투 들고 나왔고 아유. 발표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대변인이 무슨 연기자야? 더구나 이제 이 당선인이 인수위 첫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입조심하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제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 향후 조각관계나 향후 5년의 이 국정 운영의 방향들, 목표들이 무엇인가가 이야기되고 또 이런 피드백이 되면서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철통 보완을 이야기하면서 입조심하면서 이 결국은 무엇이냐. 언론이나 이런 모든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해.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형태를 우리가 지금 이 10여일 만에 정확하게 확인한 거죠. 나 비웃고 싶은데 웃으면 기침이 날까봐 못 웃겠어. 아니 그래서 통보를 지금 통보로 하고 있어. 통보하는 일방 식으로 통보. 정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수위 안에서 좀 보면요. 어쨌든 박정희 때 그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아들들이 막 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인수위 경제 2분과 서승환 연세대 교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국방장관을 지냈대. 근데 뭐 국방장관 지낸 것도 참 유신 때 국방장관 지냈으면 뭐 남북 대결에 뭐 되게 대단하죠. 근데 그거보다 난 더 놀라웠던 게 5.16 그 군사 쿠데타 당시에 지휘소로 썼던 육강고 사령부 사령관이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서종철 씨가. 그래서
그 박통보다 1기 선배야, 육사. 육사, 스타의 거의 예. 장본인이네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안보 담당 특보 이런 것까지 한 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회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후원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경제 이분과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또 근혜 언니가 또 의리 하나 끝내주네요. 그렇지. 고무찬양이야? 교육과학분과위원회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 사람 부친도 육사 출신인데 장우주 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이에요. 이분은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에 앞장서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단체들에게 어떠한 오명을 쓰고 있냐면 핵 마피아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교육과학분과위원회를 맡은 거지. 왜 핵 마피아가 교육과학분과위원회를 맡아? 핵이라고 이제 과학을 맡은 거야. 과학이 들어간 거니까. 아니 근데 이 맡은 거야. 교육과학부가 이름이 조만간 바뀔 것 같아요. 미래창조과학부? 뭘 창조하는 건지. 미래 좋아해. 그래서 이런 거고 그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회 이제 최대석 이대 교수의 아버지는 그 사선 의원이죠. 공화당 사선 의원인데 최재구 의원이에요. 공화당. 네. 그리고 이 사람 또 이제 엄청 좋아했어. 생전 마사오를 너무 좋아해서 그 12.6 직전까지 청와대 연회에 초청돼서 그 박통이 가장 좋아했던 18번 중에 하나였던 노래 짝사랑을 또 박통 앞에서 부르는 둥 이러면서 서로 대단히 끈끈한 관계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박근혜 당선인 옆에서 멘토 역할을 외교안보 분야 멘토 역할을 그렇게 열심히 해왔대요. 성향은 뻔하죠. 근데 이분이 지금 이 통일 분야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전문가 그룹 내에서는 전문인이 아니다. 통일 분야에. 통일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북 정책을 수립하냐. 교육과학분과위원회도 전문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향후 이 5년간의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예상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분은 몰랐는데 그 장인이 이런 줄 몰랐는데 고용복지분과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김기춘 한나라당 전 의원 사위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복지부문을 어디야 북유럽 가갖고 공부하고 이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약간 북유럽식 모델과 관심이 있었나 했는데 뭐 하여튼 사위와 장인과의 관계니까. 근데 그렇게 획기적인 북유럽식 모델을 지향 있는 사람이 인수위에 들어갈 것 같진 않기는 않아요. 하여튼 김기춘 씨 같은 경우에는 72년 검사로 재직하면서 유신헌법 만든 사람이다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막 박근혜 씨 이런 인사를 보면서 너무 일방적이다, 너무 편향적이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그러시는데 전 사실 이렇게까지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나는 이게 사실은 이제 각 분야에 어떤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게 아니라 경호팀? 청와대 경호팀을 보는 것 같아. 보안이라고도 얘기하죠. 인수위가 아니라 보안이다.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잘 다져진 인맥으로 쫙 이렇게 해놓고서는 차지철 같은 인물들을 막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 아니 그래서 언론인은 이 인수위 박근혜 인수위를 뭐 전문가형 또 실무형으로 아주 슬림화해서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 전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역대 정부와 다른 모습이다. 이런 얘기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내막들을 보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인 거죠. 그래요. 또 하나 또 이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인수위가 24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웃기잖아. 그럼. 근데 왜 그랬냐면 쓸 사람이 없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무슨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꾸리는 것도 아니고 24명 갖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수위에 들어갈 인력 풀도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없다라는 것도 믿을 또 만한 하나, 사람만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보여주고 아까 이제 유신 퀴즈의 6분의 1이 인수에 들어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또 아까 말했듯이 전문가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4명 중에 18명이 박사 출신이래요. 근데 거기서 17명이 미국파라고 하더라고요. 또 뼛속까지 나왔군요. 그렇죠. 투더코어. 우린 영원히 이 투더코어를 내릴 수가 없겠어. 근데 이런 말 하면 잡혀가나? 나는 왠지 좀 TV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박근혜 씨 요즘 얼굴이 확 피었더라고요. 좀 예뻐졌어요. 근데 그 그늘이 딱 진 게 아, 저 여자가 뭔가 끝까지 대통령을 못 하겠다. 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신기가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뭔가 저 여자의 앞날에 비운이 좀 있구나.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그 신기가 뭐 신기인 사람 한 짓거리는 말을 뭐 누가 간섭하겠어, 그지? 네, 뭐 네 그분도 의지를 되게 나오는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지금 뭐 굿하고 이런 것도 되게 상대잖아. 좋아하시고. 아, 네. 그러니까 좋아한다 그러대. 아니 근데 문제는 인수위가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작년에도 많이 다뤘던 뉴라이트 인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 진짜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정무에 있는 박효종이라는 서울대 교수가 있잖아요. 예. 이 교수가 어떤 말을 했냐면 5.16 군세 구테타를 혁명으로 표현해서 역사 왜곡 파문을 일으킨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라는 거죠. 그럼 사람은 유명하죠, 뭐 박수정. 그래서 그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의 공동 대표였다라는 것 이런 거고 또 하나는 4.19 혁명을 4.19 학생운동으로 격화시켜서 표현했다라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종북 척결을 내세운 뉴라이트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 대표를 맡았다라는 거 이거 하나 보실 수 있고요. 또 지금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임명된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이분 역시 뉴라이트 단체인 바른사회 시민회의 바른행정본부장을 맡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난 윤창준 씨를 대변인으로 했을 때도 아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쪽팔리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방송 이제 종편에도 출연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똘똘하고 균형 감각 있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존나 빨아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역할이. 그래서 보기 민망할 정도인데 그런 사람을 대변인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서 아우 진짜. 그래도 우리 근혜 언니가 좀 의리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쪽쪽 빨아준 사람들은 어쨌든지 기용을 해주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논란이 많으셨던 그 김지아 씨 또 무죄 판결 또 바로 받으셨더라고요. 아 이분이 그 지금 아까도 말했던 윤창중 이 대변인 임명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박근혜 씨는 잘한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아니 왜 박근혜를 지지한 이유가 뭐냐. 그때 아내의 권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냐. 아내가 어느 날 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의 딸. 이 사람의 18년 동안의 고독은 특별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특별한 고통이 뭔가 일을 하겠구나라는 이 의지를 담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이 여자가 뭘 하겠구나라는 걸 강력히 느꼈다. 이러면서 지지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정희가 죽인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러게요. 그 많은 사람들 자식들은 어떡하지? 앞으로 그럼 계속 다 대통령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른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불쌍해서 찍어줬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이제 좀 정신 차려야죠. 박정희 우리도. 전두환이 죽인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광주 사람들은 다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사실 박정희가 5.16 구테타로 등장했다고 하지만 사실 4.3 때부터 그 자기의 이제 청소년 기부터 일제 치하에서 또 해방 전국에서는 이 민족에 반하는 또 역할들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때부터 독립군 죽인 독립군으로 어떻게 해, 그 그때는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또 이 독재하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남겨진 가족들, 아직도 명예회복이 안 된 그분들의 이 한은 어떻게 풀 거냐. 그분들이 일을 내겠다. 이 사람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조만간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또 한번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쪽을 향해서 측은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사람이 도대체 예전에 그 오적이라는 걸 쓰고 뭐 이랬던 사람 이게 맞아? 저는 그게 박근혜를 거짓말 찍은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정말 몰라서 찍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지아 씨 정도 되는 사람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찍었다. 소위 말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쿨하게 씨발 나 먹고 살려고 찍었어. 말기에 좀 평화 좀 누려보려고. 이러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서정주처럼 권력의 불나방으로 평생 살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고 싶다거나 그래 아련한 인생이다 이렇게 하고 살겠는데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는 정말 역사의 죄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인터뷰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제 대북 지원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거의 퍼주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남북관계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트윗에다가 그렇게 썼더라고. 당신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썼더라고. 이 사람이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지원을 통해서 통일과 점점 가까워진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어디가 가까워졌냐고. 이 방송 빨갱이 방송 아니냐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 제가 보니까 이 김지아 씨가 조만간 조갑재 씨와 박홍을 능가할 사람이 됐구나. 조만간 이제 바톤 터치하면 되겠네. 이 박근혜 시대에 나오는 인물로 김지아 씨가 막 대단히 활용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신오적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막 전교조. 나는 우리가 이제 진보당 이런 게 그 오적이다 이러면서. 국문학을 또 전공한 사람들끼리 이제 토론을 해봤지. 김지아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도 한때는 지금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민주화를 했던 시인 아닙니까? 왜 저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문제는 우리 생각에는 그거야. 삐졌어 이 새끼가. 원래 그런 시 하나 썼으면은 진보 세력이 끝까지 먹고 살게 해주거나 어디 뭐 잔치 있으면 좀 불러줘서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진보는 짤없거든.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활동한 사람들도 많아. 한때 그런 거 했다고 해서 뭐 불러서 아우 김지아 시인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 삐진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는 막 불러주고 뭐 한마디 해주면 기사 실어주고 이러니까 신이 난 거지. 난 원래 그렇게 사람이 극적 변화 변절을 할 때 그 언론이 집중을 해주거든. 그러다 또 이제 좀 약간 좀 소원해지고 이러면 또 극적 변화를 할 수도 있어. 갑자기 반성하면서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DNA가 그런 DNA가 아니었어. 맞아. 어쨌든 오적이라는 기획 상품을 잘 만났고 그때 그거 하나 써서 그걸로 평생 이제 이름을 날리면서 그것도 장모님도 이름 있으시고 막 이러니까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누리고 싶은가 보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게 불쌍해갖고 찍어줘야 된다고 했으면 참 그 광주에서 눈앞에서 가족을 총탄에 잃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헤아릴 수 있어야 그래도 좀 지식인이고 뭐 지도자급이고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에 저 그 기사 보고도 정말 눈물이 많이 났는데 그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60대 해고 노동자 굴뚝에 60대 올라가셨죠. 굴뚝에 올라가셨는데 복직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년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인터뷰를 했는데 전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게 그분이 올라가셨는데 어떤 주민이 왜 우리 아파트에 빨갱이들이 설치냐 당장 잡아가라고 해라 이렇게 주민이 청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 주민도 정말 몰상식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해고에서 복직이 됐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복직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더 열심히 주민들에게 더 봉사를 해서 제가 1년 있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겠지만 1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도 저 사람은 일 하나는 열심히 했지 이런 경비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빨갱이라고 잡아가라니 정말 사람들의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이게 각박해지고 이 사회가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지금 주고 있는가 이 정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이제 현대의
그 농성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간 용역 중에는 미성년자가 있대잖아요. 고등학생. 용역 깡패로. 자기 부모를 잡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실질적 근데 혈연 관계는 아니더라도 부모 자식 뻘 되는 관계에 이 젊은이들을 내몰아가는데 이 청소년들이 정말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사회적 인식과 사람 관계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겠어요. 이거는 제도적 깡패 조폭이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 깡패는. 근데 거기를 10대 시절부터 간다는 거야. 근데 나는 한국 사회에서 이 죽어간 노동자들은 하나도 조명하지 않고, 김태촌 죽음에 대해서 막 정말 메이저 뉴스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런 거 보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조폭이라도 해서 이름만 날리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주먹 써서 돈 벌고 명예를 날릴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을 지지했던 그 1,400만의 유권자들이 정신줄을 잡고 있어야 된다. 5년 동안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 언론은 더 많이 장악될 거고, 점점 우리에게 상황은 나빠질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줄을 바짝 잡고 있어야 된다. 아무도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 사회 꼬라지를 보세요. 저는 그분들이 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명확한 인식을 잃지 않고 이 지금 우리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굶어 죽는 일, 얼어 죽는 일, 맞아 죽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힘이다. 이거에서 아직도 혹시나 뭐 극복하셨겠지만 멘붕에 아직도 헤엄쳐서 가고 계시는 분, 아니면 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제 난 이후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러한 분들이 더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난 모르겠다. 이제는 뭐 한국이 어떻게 되든 어느 길로 가든 뭐 지옥으로 가든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대통령 인수위 이런 데서 몹시 좋아할 일이거든요. 난 그건 진짜 그걸 보기가 너무 싫더라고. 좀 쉬고 싶어도 그 꼴은 못 봐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뉴스 보기가 싫다고 그분의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뉴스 안 보셔도 좋고요. 대신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진이 홍보 영업을 다 하네. 의외네요. 저녁 별빛은 조롱해도 이 밤이 다하면 질터인데 그리운 내 님은 어딜 가고 저 별이 지기를 손톱 끝에 봉숭아 빨개도 몇 밤만 지나면 질터인데 손가락마다 무명실 내어주던 고삐 곤내 어딜 갔나 별 사이로 맑은 달 구름 거쳐 나타나는 곤내니 웃는 얼굴 어둠 뚫고 나타났소. 초롱한 저 별빛이 지기 전에 구름 속 달림도
별 사이로 맑은 달 구름 거쳐 나타나듯 콧내니 웃는 얼굴 어둠 뚫고 나타나서 초롱한 저 별빛이 지기 전에 구름 속 달님도 나오시고 숨도 끝에 봄수가 지기 전에 그리운 내 님도 돌아오소. 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유미리,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나라를 몰랐던 그녀가 40이 넘어 분단된 조국의 북쪽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에서 돌아오니 마음을 조국에 남겨두고 몸만 일본에 돌아온 듯한 어색함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마음이 조국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1996년 풀하우스로 이즈미 교카 문학상, 1997년 가족 시네마로 아쿠다가와상 수상에 빛나는 천재 제1교포 작가 유미리의 평양 방문기, 평양의 여름 휴가. 교보,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구입하세요. 도서출판 615. 자, 오늘 좀 본격적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0분 동안 도입이야. 워낙 좀 연말연시, 사연이 많은 연말연시를 보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초청인도 있었어요. 지금 30분 동안 무려 꽃감을 5개나 먹고 있었어, 옆에서. 씨 좀 봐, 씨 뱉어놓은 것 좀 봐봐. 저분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아, 그죠? 그래도 근데, 스마트하시게 이렇게 잘 올려놓으셨네요. 깔끔하게 먹었네요. 씨들이 아주 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부화문 대표 문경환입니다. 아니, 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좀 은근히 많아요. 네. 왜냐면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제일 글 많이 쓰거든요. 갑이거든요, 갑. 글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사실 문경환 씨를 잘 몰랐어요. 근데 글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분 되게 똑똑하신 분이다.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 학교를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 사람이 10대 때는 전국 1, 2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 정말 영광이네요. 우리는 10대 때? 끽해봐야 전교 1, 2등 하는 사람 있잖아. 지금 1, 2등 하시나요? 지금은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루저죠. 대한민국에서 루저죠. 대한민국은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를 쿠데타 정도 한 대통령 아버지를 받고 만나야 돼요? 금고에서 한 아파트 300채 가격 정도는 던져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만나면 본인이 IQ 2자리라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혼자 너무 똑똑해. 아파트는 한 채도 없는데. 아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경환 씨가 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반민특위를 하는데, 자기 문경환 씨 너무 팬이라는 거였어요. 전 그때 문경환 씨를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똑똑하시고, 너무 방송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몇 번을 만났어요. 반민특위 하면서. 문경환 씨 팬이다. 근데 주로, UFO나, 이런 데 되게 관심 많으시고,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 문경환 씨 굉장히 팬이더라고요. 근데 문경환 씨는 그렇게 음모론 이런 거에는 별로 적이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과학에 발디끄는 사람이라서 과고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근데 대학보다 감옥을 열심히 다녔다는 거. 그것에 이 사람이 루저의 지름길을. 아니 어떻게 과학고 카이스트를 나가지고 감옥을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실제로 고등학교 다닌 기간보다 교도소에 있던 기간이 더 길긴 하네요. 그렇지 과거는 짧다며. 왜 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 하다가 국가보안법에 잡혀. 카이스트도 학생운동 하나요? 그럼요. 지금도 아주 가장 전국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금시초문이네요. 그리고 이제 대전 지역에서 잘 나간다는 거 인정해주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운동 할 때 그때는 이제 뭐 한총련 뭐 대의원만 해도 다 잡혀가던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뭐 한총련 대의원이니까 뭐 국가원법 위반이다, 뭐 이적단체 가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혀갔었고요. 그러시구나. 정말 진짜 얼굴 스마트하게 생기셨는데. 그리고 되게 보통 이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다르세요. 되게 단아하게 생기셨다고 해야 할까요?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는 뭐였는데? 좀 과격하게 생기셨을 줄 알았어요. 그래? 네. 술 먹으면 과격해지더라고. 아주 곤란해지더라고, 사람이. 근데 여기는 뭐 무슨 일로 오신 거죠, 근데? 라디오 반민특위? 아니, 내가 모셨는데, 딱 단체 이름을 봐도 동북아의 문이잖아요. 네. 자기가 문이라고 썼나? 제가 그 동북아의 문을 내고 나서 문재인 후보가 무슨 세상을 여는 문? 뭐 그런 기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류였어, 그러면. 네, 그렇죠. 제 아류인 거죠. 좋다. 근데 어쨌든 이 동북아시아 관련해서는 제일 부지런히 써대고 돈은 안 대고 어디 뭐 방송에서 오라는 데도 잘 없긴 하지만 가장 진짜 정확한 판단과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팟캐스트를 처음에 이제 나는 꼼수다를 보통 많이 듣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사람들이 이것저것 찾아 듣기 시작해요. 막 찾아 듣다가 막 잡지도 보고 막 공부를 하다가 정점에 동북아의 문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별로 재미를 추구하지 않는 시점이 됐을 때. 나름 재밌습니다, 근데. 그럼 본인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정초부터 이제 왜 동북아의 문 대표를 모셨냐면 도대체 2013년 우리는 그 역사 속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모신 거예요. 예. 모르고 오신 것 같은데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엄청 전화를 막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대단한 방송에 제가 나가도 될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영광이죠. 그런 자세 참 좋고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 2013년 얘기하기에 앞서서요. 2013년과 상당히 비슷했던 역사적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역사 방송이니까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계 경제 현황을 놓고 대공황이 과거에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에 지금 근접한 시기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 군사적인 이제 이 역학 관계를 놓고 보면 이 30년대 말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는 단계에 지금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30년대에 있었던 2차 세계 대전도 결국은 그 29년에 시작됐던 대공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이제 맥락이다. 저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지금 뭐 경제도 그렇고 정치. 진짜요? 저 몰랐어요. 무슨 막 뭐 누구 약혼자 죽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었어? 사라의 뭐 이런 얘기를 그 상황을 네. 좀 구체적으로 지금도 어쨌든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명박이 자기 747 경제 이거를 하려고 했다. 근데 세계 경제가 다 불황이다. 이거 보수 스콜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명박이 무능해서거나 아니면 박근혜라고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상황은. 그래서 경제는 세계가 다 어려운데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좀 진짜 어려운 건가요? 지금 뭐, 2007년이었나요? 2008년도에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사실 그게 거의 세계 공황의 시작 발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이후로 세계 경제가 계속 추락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고 작년에 그 강만수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만수형. 정부의 이제 경제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산업 지금 은행장 하고 있는데 작년 6월달에 그런 얘기했어요. 자본주의는 끝났다. 자본주의의 그 최고 종점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경제가 그만큼 어렵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뭐 외국에 있는 세계 뭐 경제학자 뭐 석학들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 끝났다라는 얘기를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근데 대안이 세계대전인가요? 없어요. 예.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다들 막막한 거고 당장 그 올해 들어서만 봐도 미국의 그 재정 절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미국 이제 정부 재정이 계속 악화되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수입을 그러니까 세금을 늘리고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 타협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제 그 타협이 안 돼가지고 재정 절벽까지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극적으로 이제 연말에 타결이 됐죠. 근데 그 주된 거는 부자 증세였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적자폭을 줄이겠다. 근데 한 가지 더 남은 게 이제 재정 지출은 어떻게 그럼 이제 줄일 것이냐. 그 부분이 일단 2달간 유예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 국민 건강보험 하려고 하는 거 그걸 없애야 된다. 그래야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자기들 지지가 깎이는 거니까 복지는 절대 줄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달 동안 답을 찾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2달 동안 답을 못 찾으면 또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상황인데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 그냥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거지 사실은 미국 경제가 어떤 해법을 찾아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나 뭐 아시아 경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사실 다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 그 29년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충격적인 대공황은 아니지만 사실상 거기에 필적하는 그런 이제 사실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29년도에는 생활적으로 그런 게 막 느껴졌던 거, 인플레랑 막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고 이랬던 거였는데 지금은 자본주의라는 여기서 해법 자체를 모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를 좀 돌아보면 29년도에 2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엄청 그 자본주의 경제가 팽창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그 확대가 되다가 29년도에 28년도부터 조짐들이 이제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 조짐들이 나타나다가 29년도에 그 미국에서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대공황으로 빠졌는데 여기서 각 나라들이 그 해법을 3가지로 찾았어요. 첫 번째 해법이 이제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를 시장에 그냥 내맡겨가지고는 통제가 안 된다. 그럼 공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직접 주도해서 경제를 틀어주겠다라고 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서 막 투자를 막 하고 여기저기 이제 그 복지 정책도 늘려가지고 이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야 그걸로 물건을 사면 그게 이제 경제가 순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임금도 올려주고 막 이런 정책들을 펼쳤어요. 이게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이런 방향으로 갔죠. 이른바 이제 케인즈주의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이제 다른 길을 찾은 나라들이 이제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폭삭 망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 다 뺏기고 뭐 그 전후 배상 막 하고 이러면서 완전 폭락을 했는데 이런 이제 경제 공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등장한 게 히틀러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히틀러가 사실 집권한 과정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불지르고 이제 자신들의 이제 정적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렇죠?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죠. 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거는 이제 군비를 계속 확장을 해가지고 전쟁으로 다시 이제 독일의 이 과거 영광을 되찾겠다. 뭐 이런 이제 기조였어요. 그래서 그 나치 파시즘이 갑자기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와 비슷했던 게 일본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은 자본주의 후발주자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이런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자신들의 식민지를 계속 확장을 해야 되겠고, 근데 경제 공황이 닥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여기도 이제 히틀러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군비를 쭉 계속 확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중국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죠. 경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여튼 지배자는 파시즘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기울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국민들 강제하려고 하고. 근데 또 반면에 그렇게 경제가 어려우면은 이게 이 모순이 극대화돼서 또 사회 운동이라든지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나타나는 경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길 중에서 마지막 길이 이제 그 길이었는데, 네. 이제 서민들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뭐 경제 그 공황이 빠지면은 이제 인플레가 엄청나잖아요. 네. 뭐 돈이 집에 창고에 진짜 자기 벽장에 돈을 가득 쌓아놔도 빵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길로 이제 사회주의가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그 러시아 혁명 일어나고 뭐 각국의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막 활발하게 벌어지는,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케인즈주의를 통해서 경제를 극복하려는 방향과 이제 파시즘으로 빠지는 방향,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로 길을 찾는,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도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고, 전쟁이 나는 게 가장 최악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딴 건 몰라도 먹는 건 먹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나마 우리 아빠가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 라면 몇 박스 쌓아놨다는 얘기 하려는 그런 줄 그런 알았는데. 생각을 했지. 감자라도 캐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서 모색을 해서 위기를 타파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의 해법이 두 가지가 이제 물론 이제 사회주의권과 그리고 자본주의권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쟁으로 기결되는 형태인 거고, 그치. 결국은 모든 세계가 다 전쟁으로 휩싸여버렸지. 예, 갔잖아요. 이것이 지금의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바가 뭔가가 지금의 현실과 이제 맞물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일국에서는 뭐 미국 같은 데서 뭐 뉴딜 정책 펴고 뭐 케인즈주의를 통해서 경제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없었어도 과연 그런 나라들이 경제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었겠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뉴딜 정책 때문에 경제가 살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회 시간 배운 거는 그렇게 배운 거잖아요. 네, 뭐 대공황 댐 때 짓고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뉴딜로 살았다. 토건 사업이지 한마디로. 근데 사실은 이제 전쟁으로 엄청난 특수를 그렇죠. 누린 게 있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유일하게 전쟁의 피해를 안 입지 않았습니까? 네. 자국 영토에서는 전쟁을 안 했고. 그래서 전 세계 제조업을 사실 미국이 꽉 틀어잡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의 뭐 중국보다 더 아마 그때 더 심했을 거예요. 미국의 네. 영향력이. 그런 이제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전장 물자가 필요하게 됐고, 미국은 엄청나게 무기를 팔면서 떼돈을 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1940년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라디오 연설에다가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변기창이 돼야 한다. 뭐야? 뭐야? 무기를 열심히 민주주의의 만들어가지고 보루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지킴이도 민주주의의 아니고 병기창은 뭐야? 근데 정확한 걔네는 그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해, 항상 보면. 아이덴티티지. 그죠? 진실을 말하죠. 어. 그래서 사실 이제 무기를 엄청나게 팔아먹고 떼돈을 벌게 된 거고, 그게 이제 비슷한 게 사실 한국 전쟁 때 일본이 그 무기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그 피해를 다 극복하고 경제대국으로 딱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년 전쟁에 나오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그 피해를 입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지만, 이 정부나 이 대자본가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판 자체를 다시 뒤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의 양상이 그때랑 이제 많이 비슷한 게, 경제가 일단 많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는 일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이
작년에 우리 대선할 때 일본 총선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12월 16일 날 총선을 했는데 그 아베 신조가 압도적인 지지로 총리가 됐죠.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 그 자민당이 선거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게 그 군국주의 부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뭐 군국주의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개헌이죠, 예, 개헌. 평화헌법을 개헌해가지고 평화헌법이면 이제 군대도 가질 수 없고 그다음에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정상적인 군대를 갖고 전쟁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쟁점을 해가지고 결국 압승을 했어요. 그럼 일본의 국민들도 사실 그런데 지향이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진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입니까? 10년은 훨씬 더 됐고 거의 20년 가까이 경제 침체에 빠져 있는데 옛 영화를 다시 되찾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인쇄기를 돌려서 엔화를 무진장 찍겠다 이런 말 함께 국방비 지금 증가를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아베 신조라는 사람의 외조부가 누군가 찾아보면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를 엄청 이뻐했죠. 그렇죠. 그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갔어요. 같이 생각하셨다는. 네, 중국을 쳐들어가가지고 만주를 먼저 점령하고 거기에 만주국이란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을 그 청나라 사람을 황제로 딱 세워놓고 부이잖아, 부이. 네. 마지막 황제. 그렇죠, 마지막 황제. 그래서 세워놓고 사실상 일본 사람들이 가서 거기를 통치한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괴뢰국이라 그러죠. 그게 일본에서 만주국을 쥐고펴고했던 5인방 중에 한 명이 기시 노부스케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만주국 하면 가장 잘 알려진 다카키 마사오가 거기서 만주국 장교를 했었고 그 사람의 외손자가 이제 그 총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만주국에서 만주국 장교를 하던 사람의 딸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고. 아, 근데 너무 급이 딸려, 우리는 항상. 아. 내 맘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골짜기로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 떼 물 위로 차오르네 눈물은 흐르네 절망을 하고 싱그런 꿈들을 품에 안고 흘러 굽이쳐가네
마음껏 흘러서가게 녹슬은 절망을 거두고 마음껏 흘러서가게 녹슬은 절망을 거두고 마음껏 흘러서가게 녹슬은 절망을 거두고 마음껏 흘러서가게. 그래서 지금 지금 세계 전쟁의 시작이 일본으로부터 시작될 거다라는 게 지금 전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다른 어떤 지점에서 나타날 거냐면 중일 간의 영토 분쟁 속에서 드러날 거고, 실제 지금 아베 신조가 얼마 전에 아베 신조의 이 내각들이 얼마 전에 박근혜 당선인 만나러 온 거잖아요. 특사들을 보내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까지는 일정 정도 강경의 이런 포지션을 취하지는 않고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압승하면 실제 이제 모든 개헌, 자위대 뭐 합법화, 이런 모든 국방비 증가, 미일 동맹 강화 이런 지점들 다 하면서 이 전쟁으로 갈 거다라는 지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거 들어보면, 아니 사실 유엔 안보리나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남의 나라가 인공위성 쏘는데 자꾸 안보리 소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전범 국가가 정확하게 사과 반성하지 않아 놓고 평화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기하거나 개정하거나 이렇게 계약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사실상 안보리나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의안이라든지 제재? 그렇죠. 사실은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본만 정리하면 총선하고 참여연 선거하고 이래버리면 그냥 끝이냔 말이지. 근데 나는 아베의 특사들이 박근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당선 축하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궁금해. 또 어떻게 그러는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한일 협정 이거 맺으려고 왔다. 군사 협정. 예. 그렇죠. 이거를 박근혜와 어떻게 잘 맺을 것인가. 이거를 논의하러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근혜 당선자도 사실 이제 작년에 한참 그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을 때 뭐라 그랬냐면, 왜 정부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그런 걸 추진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국민의 동의만 얻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동의를 얻을 것인가? 나는 그거에서 또 박근혜식 동의를 얻겠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국민들이 동의해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시대로 말미암아. 사실 그 한미일 동맹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또 우리나라의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치.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전쟁을 다시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또 일본이 또 전쟁이라는 군국주의라는 것을 만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 참 이제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전쟁이 발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기를 엄청나게 팔아먹을 수 있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네, 그렇죠. 그거야말로. 중국도 견제해주고, 북한도 견제해주고, 러시아도 견제해주고, 정말 그러면서 무기는 사실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 그 미국의 무기를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고, 그래서 그 무기를 엄청나게 팔면서 사실 미국의 경제에 상당한 막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미사일이 미국 땅에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사실 미국이 가장 황당했던 게 이제 진주만에서 뭐가 공격이 가미카즈가 날아왔어. 진주만을 들이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들이 비록 인디안을 다 죽이고 차지한 땅이긴 하지만 수백 년간 정말 평화로웠던 땅인데, 그리고 이제 9.11 소위 말하는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또 가장 황당했던 케이스인데, 앞으로도 사실 자기네 땅에 터지지만 않는다면 어디서든 전쟁이 나주면 미국으로서는 뭐 군사국가인 미국으로서는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으로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럴 줄 몰라도 이미 자기네 땅 내에서 테러가 일어났고, 물론 자작극이라는 소문도 많지만
그리고 지금의 각국이 그거에 미국의 이 압력에 대처해서 군사적 압력에 대처해서 자신의 방위력들을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토로 간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뭐 군비 증강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자기의 편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무기를 엄청나게 또 팔아먹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게 무기 팔아먹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동북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전쟁이 나면 이제 중국과 일본이 제일 예를 들어 전쟁을 한다. 그럼 중국이 당연히 일본을 공격하는데 거기에는 주일 그 미군 기지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자기의 기지가 공격을 당했는데 그래도 나는 무기만 끝까지 팔고 거기에 희생된 미군들은 불쌍하지만 무기만 팔겠다 이렇게 절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무기도 팔아먹고 자기 미군 기지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 지금 재정절벽 상황이라 또 자기네 방위비 분담 자기의 방위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동맹 국가에게 사실 자기가 지출하지 못한 것을 지출하게끔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또한 정말 생양아치 같은 짓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내전을 그렇지.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는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하지. 일으키면 미국은 그 양쪽한테 다 무기를 팔아먹고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모른 척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 그래서 진짜 이제 만약에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그럼 어떤 입장인가 이걸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초에 미국이 상당히 중요한 그 오바마 독트린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방비를 줄여야 된다. 줄일 수밖에 없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앞으로 중시를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방비를 줄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중동 이쪽을 좀 줄이고 대신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은 살려두겠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중동 지역에 뭐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이런 데서 이제 전쟁 끝내고 그냥 철수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잖아요. 오바마 빈 라덴 사살하고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철수한 무기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뭐 본토로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그 뭐 브래들리 장갑차라든지 뭐 지뢰 방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다 이라크 아프간에서 쓰던 것들을 들여오고 있는 거예요. 아 씨발 우리나라는 맨날 새 거 안 들어오고 존나 꽁을만 들어오더라. 재고품 중고품만 들어. 아니 고엽제는 폐기해야 될 고엽제를 갖다 땅에다 묻은 나라인데 뭘. 베트남에서 뿌린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갖다 묻었잖아.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이제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게 그 글로벌 호크라고 글로벌 호크를 원래 이제 한국엔 안 팔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결국 팔게 됐거든요. 그 글로벌 호구에. 네, 글로벌 호구가 돼버렸죠. 근데 이게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이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오른 가격으로 뭔가 추가 장치를 좀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의 3배 가까운 가격으로 지금 팔려고 하고 있고. 꼬물에 추가 장치를 하면 3배 가까운 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이제 문제는 글로벌 호크가 한반도 지형에 어울리지 않는 지형이에요. 이게 작전 반경이 3,000km인데 한반도는 1,000km거든. 사실상 우리나라에 필요 없는 얘기지. 대중국 그렇죠. 글로벌 호크지. 이게 한미동맹의 실상이죠. 그렇죠. 네. 그니까 나는 그 투표 동료 이런 거 하면 할머니들 와가지고 막 그런 짓 한단 말이야. 우리한테 와서 우리 편인 척 하면서 좀 지능적인 할머니들이지 와가지고 강남 할머니들이 아니 왜 자꾸 투표하라 그러는 거야? 노무현이랑 김대중이 북한에 퍼주게 했잖아. 그 돈 얼마인지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맨날 이러지. 네,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무슨 막 얘기를 해줘. 우리 미국 무기 얼마 산지 아세요? 부자 감세 얘기하면서 내가 막 다 얘기를 해주지. 뭐가 아까우세요? 이러면 알겠어. 내가 뭐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뭐 이명박이 경제를 살린다더니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구사일생이지. 네. 한국은 미국 경제. 아 근데 이제 요새 예전에는 미군이 직접 개입해서 자기가 직접적 전쟁 당사자로 나섰지만 이제 동맹의 뭐 이 자주화라는 표현.
쓰면서 주권을 존중하는 양, 그러면서 뭐 미군의 역할을 막 줄이는 양 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 말했듯이 자기 본토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맹국들을 내세워 전쟁하고 뒤에선 무기 팔아먹고 지원해주는 역할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자국의 국방비는 줄이면서 덜 이제 투자하면서 그 당사국들에게 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작전이라고 미국 새끼들은 진짜 머리는 끝내주게 좋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의 이 아까 말했던 이제 동북아의 전쟁은 일본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7월 이후에 본격화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7월 이후에 전쟁 얘기가 있는 건가요?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예. 근데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시작이 될지 아니면 뭐 박근혜로부터 시작될지 뭐 그런 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 미국이 있는데 미국이 어떤 이제 판단을 할지 이런 거 알 수가 없는데, 최근에 그 미국의 그 국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그 오바마 2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바뀌거든요. 그리고 뭐 안보 라인들이 쭉 이제 재개편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 미국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좀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네, 살펴봐 주세요. 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는 이런 생각 들어요. 듣다 보니까 진짜로 그냥 뭐 전쟁이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쟁이 안 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이랑 미국은 얘는 답이 없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어쨌든 최소한 전쟁 위기는 지속돼야지 얘네는 되는 애들인 그렇죠. 거지. 네. 하여튼 그래서 국방장관하고 국무부하고 CIA 다 됐나요? CIA 네. 국장이랑? 지금 지명을 했죠 일단. 네, 지명만 됐고 이제 네. 그 청문회에 거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네.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힐러리 클린턴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잖아요. 근데 그 뇌에 무슨 혈전이 발견돼가지고 아무튼 쓰러졌다는데. 클린턴이 너무 괴롭혔나 봐. 모니카. 그랬나? 모니카 건으로. 근데 뭐 그 뇌경색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이제 바뀌는 걸로 얘기는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된 게 그 존 캐리라고 상원 외교위원회 짐 위원장. 캐리인 줄 알잖아. 저 처음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짐 캐리인지 존 캐리인지. 코미디 배우. 근데 존 캐리라는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네. 경선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고, 외교 쪽으로 상당히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그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대북 직접 대화를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뭐 전략적 인내니 뭐니 하면서 미국이 계속 이제 북한을 방치하고 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빨리 대화를 해서 이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 캐리를 임명한 걸로 봐서는 이 미국 대화하려나? 오바마 2기가 이제 대화로 나오는구나.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지금 누굽니까? 그 리처드슨 전 멕시코 주지사하고 그다음에 구글 회장. 슈미트 구글 회장이 방북을 한 상태예요. 지금 방송 나갈 때쯤이면 돌아왔을지도 모르겠는데. 내일 온다. 목요일 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미국이 사실상 특사 아닙니까? 그 정도 규모의 인물이 이제 북한을 들어갔으면 특사나 다름없는데, 미국이 드디어 이제 대화를 2기에서는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를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뭔가 대화를 할 것처럼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또 반대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 공화당 출신이더라고요. 예, 임명된 사람이 이제 공화당 출신의 척 헤이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쟁을 반대하던 사람이다. 이라크 전 같은 경우 이제 반대하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국방부 장관이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 세우면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신호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재정 그 절벽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방비 삭감에 앞장서도록 만들기 위한 오바마의 꼼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기본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실 예전에 이제 그 경제 공황 상태랑 세계대전 직전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은 전쟁을 해도 돈벌이가 될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그 로비스트 군사 쪽 측면에서 로비스트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이라크전, 아프간전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돈은 많이 썼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어떤 이득이 남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이 큰 틀에서 보면 이 유로화를 약화시키고 달러화를 계속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면 뭐 미국에게 이익이 됐다라고 뭐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어마어마한 전비를 썼는데 거기서 뭐 석유가 막 엄청 나와가지고 그걸 팔아서 달러를 엄청 벌어들이거나 이런 상황까지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전, 아프간전 이런 것들을 계속했다가는 뭐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려운데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특이했던 게 그 리비아 전쟁이 있었어요. 리비아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그 효과를 봤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직접 개입을 안 했어요. 나토에게 지휘권도 넘겨줘 버렸고 그러면서도 사실상 무기는 다 대줬죠. 미국이 무기를 대주고 반군들에게 무기를 지원해서 리비아 정권을 뒤집어 엎었지 않았습니까? 그 카다피 사살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새로운 전쟁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런 유형의 전쟁은 사실 과거에도 많이 해왔지만 이라크 아프간전보다는 리비아전처럼 반군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기만 대주면 훨씬 적은 돈으로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반미국과 전복하는데. 국민들의 또 반감도 원래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데서는 미군이 계속 죽어나가고 정신질환 그렇죠.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안에서 반전 감정을 자극했잖아요. 근데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사실 손 안 대고 코푼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미 감정도 안 생기게 하고 이게 없어. 그럼 우리도 만약에 반군이 돼서 전쟁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 대주겠네? 어디다 반군할까? 반미 국가에 반대하는 게릴라를 해야 무기를 대주는 거죠. 그렇군. 그렇죠. 아무 국가에서나 게릴라들한테 무기 안 대주는 박근혜에게 무기를 더 많이 대줄 가능성이 높지. 저것들 아이고 안 되겠네. 아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헤이글이라는 사람도 이게 군사적 개입과 함께 이 외교적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강도 전쟁만 막 무식하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런 그 저강도 전쟁을 그렇죠.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주목해 볼 만한 게 헤이글과 함께 CIA 국장도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CIA 국장으로 존 브레넌. 예, 이 사람도 사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문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라크 전쟁 때도 뭐 고문 뭐 이런 걸로 아주 악명을 떨친 사람인데.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부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시제 사람인 거죠.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해왔던 뭐 그쪽 그 백악관에서 뭐 대테러 분야 뭐 이런 쪽으로만 이제 계속 활동해온 그런 이제 사람인데 네. 이 사람도 이제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다. 그래서 작년에 그 리비아전 끝나고 나서 리비아전 작년에 끝났나요? 작년이었죠. 네, 작년에 끝나고 나서 그 한반도에서 좀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돈가모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리비아 전쟁과 어떤 그 유사성이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돈을 대줘가지고 이 탈북자들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북한에 들여보내서 공상을 까부수게 하는 네. 모임이었죠. 이 테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 반군을 지원을 해서 그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어떤 공작 활동을 했다라는 이제 난 그 말이 너무 웃겨. 돈가모. 돈가스도 아니고. 이름 참 잘 지었죠. 동감이라고. 근데 동상 까부수는 그런 모임이죠. 활동들을 이제 미국이 추구하고 있다라는 게 딱 보여진 거고 이런 활동이 이번에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나 뭐 CIA 국장 이런 사람들의 면모를 봤을 때 더 활발해지겠다. 앞으로 이런 걸 더 추구하지 않겠냐. 아니 이 CIA 존 브레넌 국장 뭐 내정자죠. 이 사람은 암살의 황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대박이야 진짜. 어떻게 아니 살아생전은 어떻게 이런 별명을 불릴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 이건 죽은 다음에나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는 미국의 그 외교안보 라인이잖아요. 외교안보 라인의 이 사람 내정자들을 쭉 보면서는 미국이 뭔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화로 조금 이제 직접 전쟁 참가자들보다는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보다는 약간 직접적인 개입은 이렇게 하고 대화론자들을 좀 내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좀 미국이 전쟁의 부담스러운 국면에서 대화하지 않을까 이런 건데 사실은 저는 미국의 처지와 입장에서 그리고 현대화하고 점점 더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무기 체계상 정보전이죠. 미국이 현대전에 맞는 스타일의 인사를 한 거지 어떤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방향 전환은 아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선도 주고 이러니까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나약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암살 얘기하는데 진짜 누가 나 암살하는 거 아닌가. 내가 워낙 또 중요한 민주 인사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 너 등산 가지만. 갑자기 또 저기 추락사 이렇게 보통 어떻게? 요즘에 진보의 아이콘을 뽑자면 분을 또 안 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기 때문에 사실 마음을 굳건히 하려고 제가 문신을 새겨야겠다. 민주주의자 분이라고. 근데 문신 너무 아플 것 같아서 헤나를 했어요. 헤나를. 그 헤나가 뭐야 나는? 헤나 머리 염색하는 건데 이렇게 문신하는 것처럼 하는 거 있어요. 팔에다 해서 민주주의자 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씨부를 너무 싸구려에 서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떼국물 낀 것처럼 여기 보이세요? 거의 지워졌네. 네, 거의 다 지워지고 막 이제 민주 뭐 이렇게 이상하게만 남아 있는데 저 괜히 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얼마 가지도 못했네. 네, 그래서 이걸 떼수건으로 빡빡 밀어서 없애려고요. 나 헤나했음하고 딱 보냈는데 글씨 채도 그렇고 무슨 볼펜 갖고 싸구려 티가 낙서해놓은 것 같은 거를 갖다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는데 민주주의자 분 이러고서 팔뚝 사진을 보냈더라고. 네, 외교안보 국방 뭐 이런 라인이 미국에서 변화가 있고 한국에서도 인수위의 외교안보 국방 라인이 있는데 이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쭉 2차 세계대전과 유사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추구하는 건 여전히 이 미국의 국력 뭐 세계 지위 이런 것들이 세계 초인류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게 기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경제 힘드니까 그냥 2류, 3류 국가가 되자. 뭐 이렇게 철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미국에게 반기를 드는 이 반미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경쟁 상대, 이 경쟁 국가들을 이제 죽여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대표적인 이제 대가 바로 이제 한반도 동북아 지역이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경쟁 상대가 있고 북한이라는 이 반미 국가가 있는 거고. 진짜 어떻게 화약고야. 한반도가 이제 가장 큰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계속 화약고에서 살 수가 있어. 너무 불안해.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가 온 게 일본의 아베 신조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군국주의의 길로 나가고 있고 한국의 박근혜 정권이 딱 들어서가지고 대결주의로.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지금 이 새끼들 운도 좋아.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딱 된 거죠.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사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면 가장 중요한 게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전쟁에 이 군인들을 많이 보낼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이건데. 개호구짓을 잘해줄 것이냐.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사실은 60년대부터 미국이 계속 추진한 게 한미일 군사동맹 삼각 그 동맹이라고 그걸 추진했는데 한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일 간에 이제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러면 이 한미일 삼각 동맹이 완성되고 그러면 미국은 이제 지휘부 역할만 하고 실제 이제 총알바지는 일본과 한국이 딱 앞서서 하면 정말 좋은 이제 구상이 딱 구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구도가 있는데 미국이 그걸 이제 포기하고 대화 협력으로 그냥 나갈 것인가? 절대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인수위의 외교 통일 안보의 전체 총괄 간사가 국방이야. 김장수라는 거죠. 여기에 이 박근혜가 누누이 강조한 NLL과 이 한미 연합사 해체 이후 미니 연합사 창설과 국방 그 예산에 따른 이 무기 최신 무기 도입 그리고 이 김장수가 한 마리 800km에 해당하는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 네. 한반도에 배치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중거리 위험한 미사일 거지. 조기 도입을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하고는 전쟁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박근혜 씨는 800km가 뭔지도 모르고 다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자기 도와준 사람들이 하자고 하니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 이 잘못된 저는 얼마 전에 또 위안부 할머니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보는데 막 가슴 찢어지더라고요. 우리 또 회원 중에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예쁜 학생이 있는데 진짜 그 유품을 딱 올렸는데 보자기 하나 평생 보자기 하나 딱 유품 남겼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동정심 그런 분들에 대한 정말 안쓰러움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 안쓰럽고 동정심이 박근혜한테 갑니까? 예. 아무튼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쉽게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변수라고 하면 이제 이 북한의 군사력과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 북한이 작년에 인공위성 쏘고 나서 미국에서 안보리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3주가 지났는데 아직 아무것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0일 이후에 유엔 안보리 지금 이번 주부터 논의 시작하겠다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키 리졸브 훈련이 3월 달에 그렇죠. 네. 박근혜 씨 취임식과 더불어서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2월 말. 아무리 지금 리처드슨을 보내서 대화의 분위기 조성이나 뭐 이런 건 있지만 제재에 따른 경색 국면에 있을 수밖에 없고 키 리졸브 훈련이 있고 한반도 전쟁이가 먼저 터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일본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먼저 터질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먼저 터질지 진짜 서로 경쟁하는? 근데 문제는 왜 웃으면서 얘기해? 나 무서운데. 이런 얘기는 웃으면서 해야. 아니 진 언니랑 둘이 막 엄청 웃으면서 막 얘기한다 손가락질하면서 막 한반도 까이니까 막 전문 분야라서 신났어. 저렇게 사태의 심각성은 둘째치고 전문 분야라고 신났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한반도가 세계 화약고라면 이 한반도에서 화약고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서해죠. NLL 문제인데 이번 대선에서 그 NLL 문제가 또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박근혜 당선자가 뭐 NLL 사수하겠다 이 얘기는 뭐 계속 나오는 거고요. 며칠 전에 천영우 이명박 당시에 이제 청와대 그 외교안보 수석하던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의 이 대북 관계에 관련해서 박근혜의 정치 철학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지. 다 아는 얘기를. 근데 결국 이제 그 NLL 문제가 사실 한반도에 어떤 불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그 NLL을 사수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NLL 사수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기에 계속 보내고 훈련도 계속 해야 되고 뭐 이 군사력을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북한은 또 NLL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이제 대화로 풀자라고 해서 14선언 때 노무현 정부 당시에 14선언에서 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뭐 공동 어로수역 이런 합의들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다 깨져버렸고 안 되고 NLL은 다시 사실상의 분쟁 지역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군사력 집중하고 뭐 3월 달에 뭐 키리졸브 훈련한다면서 거기서 또 훈련할 거 아닙니까? 뻔하게. 천안함 얘기 또 할 거 아니야. 예. 그럼 뭐 이제 군함 들어가고 뭐 잠수함 훈련하고 이런 거 뻔히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자칫 전면 전쟁으로 비화되기 정말 쉬운 조건이다. 이게 문제는 연평도 포격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한 번 한 걸 또 할 수는 없잖아. 또 똑같은 포격전만 하고 끝나진 않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사실상 연평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뭐 북한 같은 경우 작년부터 계속 뭐 청와대 뭐 동아일보사 뭐 이런데 좌표까지 막 지정해가지고 뭐 전쟁 나면 이런데 먼저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거기만이 아니라 지금 삐라 살포도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박근혜가 또 그 유명한 그 삐라 살포한 북민연이라는 단체 이 출범 축하 메시지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필로.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삐라 살포한 단체는 또 그게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하면은 지원금을 많이 받거든요. 돈이 되기 때문에 또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정부 분위기도 좋고 계속 살포하고 북에서는 또 이게 심리전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군사적 위협을 하고 이런 이제 상태가 계속되면 사실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고 전쟁의
시기가 뭐 사실 뭐 멀리 가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야 사실 너무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그래 한번 대화해보고 한 몇 년간 대화를 시도하다가 안 되면 뭐 그때 가서 다시 대결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상당히 위험한 행보들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아유, 큰일이네, 큰일이야.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전쟁을 맞이해야 되는 건가요? 전쟁을 막아야죠. 방공호에 들어가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아니, 그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쟁 안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나면 고마운 거죠. 네, 안 나면 고마운 건데, 그 근거가 이제 보통 한 두 가지 정도 근거를 드는 게, 하나는 미국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쟁 못 한다.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미국이 경제가 분들. 어려울 때마다 전쟁했는데? 그렇죠. 역사적 사례를 놓고 보면 2차 세계대전도.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건가? 아니 2차 세계대전 때 대공황에 빠졌어도 세계 각국이 다들 전쟁을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전쟁이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게든 경제를 극복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더 이상 해법이 안 보이면 사실 극단적인 방법이 가장 이 손쉬운 해법 아닙니까? 경제판 자체를 다 뒤흔들려면 결국 거대한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경제가 어려워서 전쟁이 안 날 거다라고 보는 건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얘기는 한반도에 미국이 그 남쪽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전쟁하겠냐. 그거 다 휴지 조각 되는데. 그런 이제 그 말씀을 투자한 하시는 돈보다 많이 남으면 해요. 참, 예, 근데 그런 그 주장 논리는 사실 이제 함정이 있는 게 그 미국의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이 그냥 그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펀드로 하잖아요. 펀드들이 한국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 기업에도 투자를 한 상태예요. 예를 들어 뭐 삼성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애플 사이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이 잘 팔려도 돈을 벌고 뭐 갤럭시가 잘 팔려도 돈을 벌고 전쟁이 나가지고 삼성이 망했다. 그러면 애플 주식이 엄청나게 뛸 거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분산 투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할 돈이나 있어요? 아니, 없어. 그냥 한 방법만 알아보는 거지 뭐. 그래서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안 날 거라고 낙관하기에는 너무 지금의 정세가 험악하다. 예, 지금 2차 세계대전 뭐 누가 전쟁 그렇게 거대한 세계대전이 날 거라고 뭐 예상을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냥 설마 그렇게 큰 1차 세계대전 끝난 지가 언젠데 또 그런 대규모의 전쟁을 하겠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놓고 보다가는 전쟁 나는 거거든요. 그래, 미친놈들은 별짓을 다 해. 미친놈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친놈들이거든. 전쟁하는 건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총을 들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뭐 국방력을 키우자 이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쟁의 어떤 불씨가 될 만한 것들을 없애야 된다. 그 중에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정부가 이런 좀 위험천만한 이 반북 정책이라든지 삐라살포라든가 그렇죠. 애기등 애기봉 점등탑 이런 거에 자꾸 불 밝히고 이런 짓이라든가. 내년에 하겠죠. 올해는 끝났고. 네. 그것도 연장한다고 난리치다가 이제 주민들 반발 속에서 한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전쟁으로 이렇게 번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대화를 해서 풀자. 지금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 며칠 전에도 어디서 올해가 또 한국전쟁 끝난 지가 60년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뭐 기념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 전쟁 상태를 끝내야 된다 이런 이 의견을 냈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결국 반전 평화의 기운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국민 여론이 그래야 쉽게 행동을 못 하는 거죠, 정부도. 진짜 안타깝다.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전쟁 상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국민들이 왜 투표를. 저는 박근혜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뭘 잘하려냐면 저는 분단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반도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분단이 원인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해야 되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그 개선의 지름길은 6.15 14선언이다. 정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동맹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분단 고착화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이걸 다 깨버리는 평화, 통일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전 평화와 통일은 따로 갈 수가 없다. 박근혜의 대북 정책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전 국민들이 이것을 여론을 높여서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받아안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 조중동 보니까 박근혜 이제 당선자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공약을 다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 그거 다 공약했다고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대북 정책에 잘못된 거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뭐 저는 뭐 얘기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게 모는 일. 네. 예, 이런 거는 가능한 거죠. 예. 갑자기 개과천선 해갖고 막, 6.15는, 막 이러면서 6.15 공동선언 해야 되고, 뭐, 정상회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기대에 수치하지 않고요. 근데 저의 이 기대를 철저히 배신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예측 있잖아요. 이 많은 예측. 정말, 그럴 거야. 이 노동자들이 왜 연말에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겠어요. 앞으로 5년 동안 눈앞이 깜깜한 거거든. 그렇죠. 계속 그 월급이나 이런 거 다 가압류되고 막 이런 상황으로 새끼들 데리고 견딜 5년이 깜깜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깜깜한데. 근데 이 모든 이 깜깜함과 막막함을 철저히 배신했으면 좋겠다 이 건데 항상 예감은 틀린 적이 없지.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왜 슬픈 예감은 이런 노래. 그래요. 자,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군요. 예, 2013년의 상황이 우린 역사적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조선에 살고 있는 조선의 사람들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눈앞에 무엇이 닥쳐 있는지를 몰라서 막 허둥지둥 하다가 우리 운명을 막 다른 손에다 맡겨 버렸다면 지금은 우리 그럴 때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대응과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걸 좀 봤던 겁니다. 자, 2013년 화이팅 해야죠. 네, 우리의 절망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연말연시에도 계속 곳곳에서 막 철탑에 올라가신 분들 주변에서 촛불 밝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정선거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시청 이쪽에서 또 촛불 밝히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되게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 좀 한 번씩 막 좀 찾아가 보시고 이러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오니까 좋네요. 예, 더 많이 들어주시고, 라디오 반민특위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뵐 거니까요. 예, 많이 홍보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정치줄 잡고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이팅! 아직 우린 갈 길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모두 다 기운 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듯이 희망을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움츠리지 말고 가슴을 닦아라. 네,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그 희망은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라반텍 앞으로 매주 수요일 날 빨간 장미 대신에
여러분 곁으로 갑니다. CLN 라디오 반민특위를. 진선분 장미 새송이 어때? 괜찮지? 딱 어울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웃고 싶은데. 투더코어.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